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요. 챕터 15장 국제무역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잘하니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거예요. 국제무역에 대한 이제 어떤 결정과 그래서 그에 따른 소득 분배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비교우위 이론 우리가 봤어요. 손흥민과 제가 축구와 경제학 강의를 한다 할 때 손흥민이 저보다 다 축구와 경제학을 잘할지라도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하냐라는 걸 가지고 나타내는 게 바로 비교우위론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국가 간에 비교우위가 되는 상품을 전문화해서 특화해서 수출, 공급을 하고요. 비교 열이인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을 얻게 돼요. 무역을 통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득이 우리나라 만약에 미국과 FTA를 체결했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했어.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돈 받은 이득이 생겼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가는가? 그게 문제야. 현대가 다 가져가는가? 뭐 대부분 그렇긴 한데 이제 거래되는 상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야, 자동차 무역을 했다. 그러면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역을 이제 좀 이렇게 쫙 하면 좋긴 한데 때로는 이제 무역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요.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때 경제적 경제 효과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거래가 되는 상품은 자동차 한 종류만 있고요. 품질은 그냥 우리나라 국산 제품과 해외 제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역이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역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Q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를 국내 시장에서의 생산 공급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 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현대가 생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이렇게 뭐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시경제 기초 수요 공급에서 본 것처럼 균형점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돼요. 균형점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인 거 보이세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국가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소규모 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소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거예요. 스몰 사이즈의 국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지구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생산 공급하는 게 이만큼 되는 거니까 한강물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강물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분다 해가지고요. 물이 막 요동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면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정된 가격을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월드 프라이스라고는 국제 가격이다라고 하면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전에 백종원 선생과 저를 얘기했습니다.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자, 스파게티를 백종원 선생이 생산할 때는 5,000원이면 생산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월드 가격이에요. 10,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백종원 선생이 생산하는 스파게티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백종원 선생을 생산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스파게티 할 때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할게요. 스파게티를 합시다. 그냥 제왕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종원 선생이 국내 시장에서 생산할 때 스파게티 가격이 5,000원인데 국제시장에서는 10,000원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싸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맞아요. 백종원 선생은 시장에서 수출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파게티에 어떤 생산했을 때 뭔가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요. 딱 봐도 못할 것 같잖아, 요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 걸쳐서 스파게티를 생산한다 해봅시다. 부동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제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사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딱 봤을 때 이거 더 사 먹는 게 더 싸네 이렇게 되면 저는 수익국가가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요게 보시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보다 이게 D가 도메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메스틱, 국내 가격이 이 W는 W 이거겠죠? 월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히게 되면 이 나라는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어. 그래서 여기 Q가 있고 자동차 Q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거기 가보면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지금 여기 세계시장의 가격 잘 봐주세요. 여기 세계시장의 가격. 이제 그래프를 여기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합시다. 바나나를 합시다. 바나나. 이렇게 있어요. 바나나를 생산하는데 이 나라는요, 수요와 공급했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나나와 관련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요, 바나나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A라는 국가를 할게요. A라는 국가인데 A라는 국가의 도메스틱 요 가격이 B라는 국가의 도메스틱 가격보다 여긴 B예요. 훨씬 더 싸게 생산하는 거야.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요거 얼마에 이렇게 교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나와 관련한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 얼마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야. 이게 바로 월드 가격입니다. 이게 세계 시장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계 시장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A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바나나 가격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요. 한국입니까? 바나나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필리핀? 맞나? 태국? 아무튼 필리핀이라 합시다.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A 국가가 한국이에요? 필리핀이에요?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생산하는 비용이 싸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A 국가는 필리핀이 되는 거야, 필리핀. 자,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나라도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국제시장에 거래되는 퀄리티와 그걸 맞추려면요, 이게 좀 보면 가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바로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그러면 딱 보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월드 가격보다 훨씬 더 필리핀에서 생산량이 훨씬 더 생산 가격이 싸게 먹히게 되니까 바나나를 생산, 수출 공급하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드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월드 가격보다 도메스틱 국가는 훨씬 더 비싸게 생산되니까 수입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나라가 교역을 했어요. 교역을 했다라고 하면 교역 시 여기 나와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필리핀에 있는 소비자들은요, 바나나에 대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여기가 만약에 10개였다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5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필리핀에서의 교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으로 이거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승해서 자, A국에서는 소비량이 감소한다니까요. A국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급량은 증가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12개로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 그럼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아니, 생산은 12개 했는데 살려는 사람은 5개만 살려고 합니다. 7개만큼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초과 공급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수출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거잖아. 이 나라는, 한국 같은 나라는 국제시장 가격에 교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2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내 시장의 일부는 생산량을 줄어들어요. 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되겠죠. 만약에 18개를 준다 합시다. 근데 가격이 싸지니까 이렇게 소비량은, 소비하려는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25개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이게 바로 수입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출량과 이게 수입량이 딱 일치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좀 그리면은 이게 수입국가, 수출국가 이게 되는데,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뭐 바꿀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가격 있잖아요. 요 가격. 요 가격이 요 가격과 이렇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고 이 정확하게 이게 수입하는 양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알게 되었고요. 그때 교육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한번 볼게요. 수출국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출국가 입장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역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A, B만큼이 소비자 잉여고 C가 생산자 잉여였어요. 근데 교역 후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이렇게 해서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 A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생산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공급자 잉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공급자 잉여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자 잉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C, D가 바로 공급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B, C, D.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요, A, B, C가 총 잉여인데 A, B, C, D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변화 후에는요,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로 감소했고요. A, B에서 A로 감소했잖아요. 생산자 잉여는 C에서 B, C, D 하니까 B 플러스 D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상쇄되는 걸 제거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만큼이 어떻게 돼요? D만큼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아이고 색깔을 좀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이, 어이구 색깔이 그러네. 이게 바로 교역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말 문제로도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긴 하는데 계산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시장 가격을 이제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지. 국내시장 가격이 이렇게 했는데 국제시장 가격 수준은 올라갔다.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했는가?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했는가?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수출량은 얼마가 되는가? 이게 바로 수출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수입국가 볼까요? 수입국가. 여러분,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는요, 소비자 잉여는 원래 이게 A만큼 돼 있고요. B와 C만큼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국가 간에 이제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져가지고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아이고, 괜히 색칠했네. A와 B만큼이었었는데요. 여기 D가 추가적으로 더 원래 A였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B와 D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해되시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C만큼이 원래 생산자 잉여였다니까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거야. 국가 간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싸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생산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로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생산자 잉여는 BC에서 C로 줄어들게 됐고요. 소비자 잉여는 A에서 A, B, D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잉여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거 D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 잉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래서 앞서 볼까요? 수입국가도 이만큼의 D만큼의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수입국가도 D만큼의 이득을 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의의는 뭐냐라고 하면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했을 때 모든 사람한테 그 이득이 다 과실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FTA를 체결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 자동차 생산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플러스 이득이 될 것이고, 농산물이 해외에서 값싸게 들어오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네핏이라는 이득의 크기가 코스트라는 손실의 크기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이득을 100만큼 이렇게 얻게 되는데 피해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득의 크기가 피해의 크기보다 크니까 이걸 적절하게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한 보상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야 뭐야 나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난 반대일세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국제무역의 플러스 수출국가나 수입국가나 모두 다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그 이득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개 한번 거기 53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봐줄게요. 자, 관세라는 게 우리가 타리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경을 통과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여기에 장벽이 있잖아요. 무역의 장벽을 쌓아서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수입품에 세금을 때리는 것을 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국제시장의 가격에 교역이 되는 상황에서요, 수입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에 넘어왔을 때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관세에다가 이만큼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T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요. 자, 그럼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Q가 되고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 보시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월드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 물건을 공급하고 이만큼 살려고 해요. 수요와 공급해서 이만큼이 수입량이 되는 거죠. 수입량.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T만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수입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살짝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입제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상승으로 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증가하고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수요량은 감소하고 자, 그 다음 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요거의 차이로 변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입하려는 양은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입량이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세계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량은 옛날에 여기 Q1에서 Q1 요 사이였는데 그리고 Q2에서 Q2 그 사이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 결과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이거 이해되십니까?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해서 수입국가잖아요. 수입국가가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 있으면 여기서 요만큼의 삼각형만큼 색깔을 칠할게요. 요만큼이 잉여를 누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잉여를 누려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관세, 이게 수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잉여가 증대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생기는데 자, 수입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 물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 물량이에요. 자, 여기다가 정부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을 떼니까 수입량이 떼니까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이게 바로 뭐라? 네, 이게 바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는요. 요걸 잘 체크해 두세요. 관세 부과가 없었을 때는 관세라는 그거에 대한 부과가 없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 수입이 없었는데 이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크기가 원래 소비자 잉여였어요. A, B 여기 다 나와 있네. A, B, C, D, E, F 이게 소비자 잉여예요. 잘 기억나시죠? 근데 관세 부과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A, B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이거 자, 색깔로 할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요거 면적이에요. 소비자 잉여 감소하는 크기는 이거예요. 이거 쭉 하면은 요거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가시죠? C, D, E, F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려서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오, 예, 보이십니까? 그래서 증가해요. 여기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세 수입 증가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 이렇게 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만큼 관세 수입이 증가해요. 이게 이만큼 증가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거야. 감소했는데 여기 D와 F만큼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로 간 것도 아니고 생산자 잉여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여기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요거.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요거. 이게 바로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해서 자주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총잉여가 D와 F만큼이 날아간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랬어요. 우리가 관세 부과 전후하고요. 관세를 부과한 후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 생산자 잉여는 증가, 정부 수입, 정부 잉여라 보셔도 돼요. 정부 잉여 증가. 근데 소비자 잉여 감소가 생산자와 정부 잉여 증가보다
더 크게 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여기 날개 부분이 있죠. 삼각형 2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생산과 소비량과 수입량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했을 때 이게 소국이냐 대국이냐 거기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좀 나중에 좀 보셔도 객관식 할 때 좀 보셔도 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39페이지가 보시면 무역정책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역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개입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해요. 유치산업보호론이다 해가지고 인펜트 어린이 산업이야. 꿈나무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꿈나무 산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당구를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뭘 할 때 어느 한 나라가 되게 너무 못하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할수록 좋긴 한데 약간 어느 정도 뭔가 저쪽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총싸움이라든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무슨 게임 할 때 상대가 너무 못하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잠깐 네가 말이야 군대들이 왔는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부시는 재미도 없지. 그러니까 10분간 공격 금지 이러는 거야. 그럼 10분간 공격 금지할 때 뭐 집도 짓고 뭐 거기다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갔을 때도 파괴할 거리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핸디캡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 나라 간에 교육을 해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무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보호무역 일정 기간, 물론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유치산업보호론 보시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열의 산업이긴 한데요. 얼마 지나지 않는 그래서 유아기 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제 경쟁력이 필요한 순간까지 일정 기간 보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이제 국제 경제 안정과 산업 국가 관련된 안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출품과 수입품이 되는 거죠.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산업은 갑자기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야. 유치산업보호론도 비슷한 거야. 야, 있잖아. 이거 일정 기간 보호무역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은 안 되겠다. 해외 기업이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경쟁 우위가 없기 때문에 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입 규제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A 산업에 보조금을 줬어. 그럼 미국이 만약에 자동차라든가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게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들어왔어. 가격 싸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 거. 그래서 원래 미국의 가격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격이 더 싼 상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수입 물건 가격에다가 보조금 돼 있는 거에다 다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와 얘가 이제 상쇄돼서 보조금의 증가 효과,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래야지 이제 공정하게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을 하겠죠. 그런 것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입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보호무역과 관련한 그 정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관세라는 장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때리는 거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입품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수입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뭐 외제 물건 안 사죠. 소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또 소비를 억제하게 되면 수입을 또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들을 이제 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자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3번에 관세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세가 있어요. 뭐 상계 관세,
상계 관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으로 인해서 가격 싸진 거를 상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계 관세가 되겠고요. 보복 관세. 이게 수출, 우리나라가 물건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거야. 그럼 좋아. 그럼 우리도 관세 부과할래. 그게 보복 관세입니다. 반텀빙 관세 비슷해요. 이거는 정부의 보조는 없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냥 덤핑으로 가격을 싸게 후려치는 거야. 그냥 가격 할인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가격 이렇게 싸게 해? 막 이렇게 애플 노트북을 막 5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자칫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반덤핑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긴급 관세, 물가 평형 관세, 뭐 관세 할당 제도 등등등 있는데 뭐 그건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관세 종류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세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건데 관세 이외에 어떤 무역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야 너네 말이야 수입하려면 이거 허가받아야 돼 이렇게요. 뭐 배기가스 같은 거 이런 걸 걸고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승인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품목 자체를 열거해서 요런 물건만 수입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입을 할당제 수입 물건을요 수입 할당이라 해가지고 야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뭐 1000개 이상은 뭐 수입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입 물량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수입 과징금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얼마 과징금 너네 들어올 때 얼마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수입 담보금 뭐 수입 수출입 링크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뭐 구상무역, 협정무역 그런 것들이 있고 수출 자율 규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볼런터리 자발적으로 엑스포트 할 때 레귤레이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수출 질서 유지 협정, 뭐 회색 지대 조치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살짝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관세 장벽이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위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트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약자인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무역과 관련된 관세와 무역에 대한 General Agreement, 일반 협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최혜국 대우 원칙이에요.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은 우대 조건을 해줬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야 너는 말이야 수출할 때 이렇게 제약을 걸어.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야 똑같이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게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장 대우가 most favored 된 나라에 그 처치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건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이 수출하고요. 뭐 그 다음 또 여기 일본이 수출하고요. 또 여기 뭐 호주가 수출하는데 일본만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장 미국이 대우가 좋으면 가장 대우가 좋은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원칙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여기 국내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 기업. 근데 국내 기업은 우대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외 수출 기업은 또 차별 대우 해주면 이것도 사실은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건 국내에 들어왔으면 니네 국민의 그 기업과 동일한 대우 원칙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관련된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량 제한 철폐 이런 것들 해달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20여 개국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이제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번에 웅쿠타드 이렇게 하면은 유엔에 설치된 무역개발회의인데 이거는 뭐냐면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남북.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정치적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북반부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반부에 해당하는 나라가 좀 이제 선진국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 유럽도 여기에 돼 있고요. 이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게 적도 영역에 속해 있는 나라가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좀 못 사는, 그리고 북반부가 좀 잘 사는.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국가 간의 교역 격차 있잖아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웅크타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체제의 출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은 평평하다라는, 지구는 평평한, 아니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들어보셨습니까? 렉서스는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뭐 약간 프리미엄급 자동차가 되는데 그 프리드만이라는 어떤 기자가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올리브나무는요 뭐냐면 브라질 같은 데 보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딱 뿌리를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뿌리를 두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요 딴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무는. 근데 이 렉서스 자동차는요 전 세계를 누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아니 뭐 이게 일본 차긴 한데 그 책 제목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 세계를 누리는 그런 공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평평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전염병하고 이제 지금과 같이 세계 무역 장벽을 자꾸 쌓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뭔가 국가 간의 교역, 무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야, 유튜브 편집하는 사람 이거를 그냥 인터넷상에서 편집 잘 하시는 사람 이렇게 딱 구합니다. 가격을 얼마에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내고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실력 있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할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편집 맡기고 그다음 다시 계약 끝 하고 다시 또 할 때 편집 맡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되거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다들 막 편집도 못해, 기술도 못해. 그리고 친척이고 친구고 하다 보니까 또 싸게 했더니 막 화내고 해서 또 더 챙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WTO 체제를 통해서 자유무역의 끝판왕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루과이 라운드의 뭐 주요 협정 다 그냥 세상을 평평하게 그냥 완화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하 개발 아젠다 등등등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세상이 좀 뭔가 월가에 있는 세계화로 인한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월가를 점령해라, occupy 이런 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54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도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제통합과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FTA에서부터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가끔 뭐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어쩌다 한 문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무역이론은 뭐냐면, 아니 현대무역은 이렇게 쓰면 기존의 무역도 있습니까? 예, 기존의 무역도 있죠. 그게 바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무역 이론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출제 가능성 있는 것만 볼게요. 핵쇼올린 정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건데요. 핵쇼올린 정리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비교우위론 같은 거 했어. 비교우위론. 자, 우리 절대우위론보다는 이제 비교우위론이 좀 더 많이 사용되니까 오케이,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싼 제품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있다 이거예요. 손흥민은 저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 비교우위가 있고, 저는 뭐 손흥민이 축구를 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경제학을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야, 근데 왜 손흥민은 너보다 축구를 잘하냐? 왜? 아니, 잘하는 건 알겠어. 기회비용이 더 싼 건 알겠는데, 야, 왜 싸게 됐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연습을 해서 유전자가 다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 이론의 원인은 뭐냐? 원천은 뭐냐? 이거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바로 핵쇼올린이 제시한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미국과 이제 교육을 합니다. 미국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살펴보니까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이 풍부해. 그래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야. 손흥민은 이렇게 뭐 축구를 잘하게 다리가 튼튼하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야. 그래서 경제학 공부도 잘하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축구를 했을 때 더 잘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은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야. 풍부국이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라는 게 쌀이고요. Y라는 게 컴퓨터라고 합시다. 컴퓨터. 아니 그러면 재화가 X제 아니면 Y제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자본이 풍부해. 그러니까 쌀은 좀 뭔가 노동자들이 가서 기계화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모내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답시다. 근데 이 컴퓨터나 이건 반도체니까 기계로 착착착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생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자본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을 많이 쓰는 재화인 컴퓨터의 비교위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쌀의 비교위가 있겠어요? 당연히 컴퓨터지. 그러니까 자본이 풍부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컴퓨터의 비교위가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본 집약적인 재화라고 합니다.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비교위가 있고, 노동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쌀과 같은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 집약적인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집약제의 비교위가 있다. 요거를 얘기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핵지 올린 정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요, 요걸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뭐를 수출한다? 맞아요, X제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X제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Y제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지 올린 정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온티에프 역설은 뭐냐면, 아니 미국을 봤을 때는 미국은 이렇게 자본 집약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온티에프가 봤을 때 모두를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본이 풍부해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해야 되는 미국이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핵시 올린이라는 학자들이 야, 미국은 말이야 자본이 풍부한 나라니까 자본 풍부국이니까 자본 집약제인 컴퓨터를 수출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보니까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쌀을 수출하는 거야. 쌀을 수출. 아니 뭔 일이래 이렇게 된 거죠. 수출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핵시 올린 왜? 야, 네 얘기 틀렸는데? 하고 이걸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걸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해가지고 이제 둘 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들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어떤 스승이 틀렸을까? 이 진검승부잖아. 누가 맞았을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레온티에프의 역설, 패러독스라 해가지고, 역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레온티에프가 요거를 해결했어요. 다양한 역설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말이야,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맞는데, 야, 한국의 예를 들면 노동자 한 명과 뭐 필리핀으로 하면 더 나을까? 아무튼 미국의 노동자 한 명이 1대1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훌륭하다는 거야.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게 되면, 생산성을 반영 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까지 반영 안 하게 되면 미국은 노동자가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당 100인 거야. 그러니까 군대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무림에 절대 고수들만 자득 10명 있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무림에 고수가 아닌 하수가 100명 있는 것보다 고수 10명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면 미국은 오히려 노동이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풍부국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지 올린 정리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세요. 자, 다시요. 핵지 올린 정리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비교위가 있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비교위 있다. 거기까지만 우선하세요. 근데 핵지 올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온티에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의 생산성, 퀄리티까지 고려하게 되면 근데 그게 패러독스처럼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 사이클론은요,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예전에 옷 만드는 거나 신발 만드는 것도 보면 인건비가 점차 싸서 처음에 미국에서 무슨 나이키 이런 것도 생산하다가 이게 휙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손기술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생산하다가 한국으로 주고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도 동남아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품이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이 생산하면서 미국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소비하고 이만큼 소비하고 이만큼을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미국의 생산이 이제 생산 주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생산을 여기서부터 또 많이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이 주면 또 다시 뭐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요, 사이클이 있다는 거야.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쇠퇴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처음에 신제품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들 때 그거에 이제 엄청난 높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 하다가 이제 점차 계속 생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다가 일정 부분 한국으로 니네가 생산해 외주를 주게 되고 한국도 점차 이제 또 새로운 브랜드, 자체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그건 또 중국이나 인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품 사이클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신생기 우리 책에 보시면 버논이라는 학자가 신생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숙기가 이제 표준화가 돼 가지고요. 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무역 이론은요, 이제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네, 거기 첫 번째 우리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쌀을 수입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쌀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게 산업 내에 선진국끼리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내에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독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독일에서도 자동차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동차이지만 그 안에 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프리미엄급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한번 볼게요. 산업 내 무역으로서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무역할 땐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진국끼리 하는 거예요. 선진국끼리 자동차 산업 내에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동차 산업 내에서 중형차와 대형차, 또 특수 목적차 등 다양한 차종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 보시면 크루그먼은 비교 우위가 아닌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산업 내 무역이 선진국끼리 됩니까? 하면 우리나라는요, 뭐 약간 거기 보시면 소형차나 중형차 이런 거에 대량 생산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역의 이유가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네, 이득이 발생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우위론은 수학체감 법칙과 같이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는데 신무역 이론은요, 폴 크루그만이 이제 이걸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니까 뭐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안정 경쟁 시장을 상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이 또 뭐예요? 차별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형차, 소형차, 특수 목적차 이런 거니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선진국끼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품목을 할 것인가는 차별화를 어느 나라가 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이론이 여기에 적용되진 않고요.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공급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막 서로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력 무역은요, 우리가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 간 무역이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중국과 미국이 경제 규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경제의 사이즈예요. 규모에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이 클수록 국가 간의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요.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요. 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좋죠. 사실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태평양 그건 좀 멀긴 하지만 중국도 보면 좀 가깝잖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거기 보시면 거리라고 했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국가 간의 교역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나와 있죠. 경제력이 커질수록 양국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양국 간의 무역이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깊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봤던 국제무역 이론 중에서 비교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이 비교이론과는 달리 요거를요, 국가 간의 자유무역 했을 때 무역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봤어요. 이득. 여기에다 이제 또 추가로 본 게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부과했을 때 그 다음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맞아요. 관세 부과 효과 이외에 현대적인 무역 이론을 좀 봤습니다. 현대적인 무역 이론 해가지고요. 네, 요게 이제 핵쇼올린 정리라든가, 그리고 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레온티에프 모형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레온티에프 역설이라는 그걸 봤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내 무역 그런 것들 좀 몇 개 더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보시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관세 부과 효과랑 무역의 이득을 통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국제무역론과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금융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